여러분, 15세기에 창제된 글자가 21세기의 한 외국인에게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는 이야기 믿으시겠어요? 자신의 민족이 말과 글을 빼앗겼던 아픔을 품고 자라온 한 유학생. 언어학을 전공하던 그는 세계문자 세미나에서 처음 한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읽고 쓰는 기술이 아니라 존재를 지키는 도구로서의 문자. 그는 어떻게 한글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그가 조용히 꺼내든 두 개의 오래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언어는 곧 기억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존재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저의 조부께서 생전에 가장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튀르키예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곳은 아라라산의 그림자가 하루 종일 드리워진 역사의 깊은 상흔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쿠르드족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가족들이 집 안에서는 쿠르드어로 말하지만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그것을 감추듯 숨기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젊은 시절 정부의 언어, 말살 정책 속에서 모국어를 지키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셨다고 합니다. 밤에는 몰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 그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잃는 것이야. 조부의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았고 결국 저는 언어학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뒤 저는 다양한 민족의 언어와 문자에 대해 배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체계인 언어, 그 언어를 표현해내는 문자, 그 두 세계는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잊을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계 문자 비교 세미나. 이 세미나는 유네스코 산하언어보존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의 젊은 언어학교들이 모여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소개하고 서로의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튀르키예 대표로 선발되어 제 전공, 지식과 함께 쿠르드어 문자의 역사와 현재를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메일로 선발 소식을 받았을 때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발표는 단지 학문적인 의미를 넘어서 저희 조부모 세대가 지키려 했던 언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히브리어, 한자 등 세계의 주요 문자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각 문자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철학, 세계관, 삶의 방식이 담긴 상징 체계이기에 단지 글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민족의 정신을 잇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제가 처음 접하게 된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들의 문자가 얼마나 독창적인 체계인지 또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 한글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을수록 저는 점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라는 것은 대부분 오랜 세월을 거쳐 자연적으로 발전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한글은 체계적이며 철학적인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불과 수십 년 만에 완성된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자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문자가 없어 제 뜻을 펼 수 없다. 하여라는 후민정음 서문의 구절은 저에게는 단순한 역사적 문장이 아니라 언어의 평등성을 향한 혁명적 선언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도 15세기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창제한 인물 세종대왕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지혜로운 군주가 아니라 인류 언어사에 있어 유래를 찾기 힘든 문자 개혁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저를 감동시킨 것은 이 문자가 단지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였습니다. 한글은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수많은 위협에 직면했지만 한국인들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들이 일본어 사용을 강요당하면서도 몰래 밤에 한글을 배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문을 만들며 한글을 지켜낸 이야기를 읽고 마치 제 조부모님의 기억을 다시 보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미나를 단순한 학문 발표가 아니라 언어를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문자, 바로 한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한글에 대한 초기 조사 이후 저는 도서관에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은 제가 언어학도로서 품고 있던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현실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설립하고 수많은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창제하던 과정은 마치 서사시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세종이 단지 문자를 창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백성에게 실제로 가르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자는 곧 힘이라는 말을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실현하려 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어느 자료에서는 조선 후기의 평민들이 집에서 직접 한글로 가계부를 쓰고 시를 짓고 심지어는 자신만의 자서전을 작성했던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지식 계급만의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백성의 삶을 변화시킨 문자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조부모 세대가 이와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몰래밤에 촛불을 켜고 외국어 교과서를 베끼는 대신 자신들의 언어로 된 책을 읽으며 교육을 받았다면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담정은 곧 저의 세미나 발표 주제와 방향에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쿠르드 문자의 역사나 고유 문자 도입 운동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문자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며 정체성과 문화의 증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렵 저는 한글과 관련된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보던 중 전라북도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문자 이전에 한국인들의 마음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글이 단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정서적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제 발표에 포함시키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라고 느꼈습니다. 한편 세미나 준비를 함께하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의 교류도 시작되었습니다. 줌을 통해 사전 발표 조율을 하는 가운데 라틴 문자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던 독일 친구, 히브리 문자의 철학을 설명해주던 이스라엘 친구,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자의 미학을 강조하던 그리스 친구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이집트에서 온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조국은 자국의 문자로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지 않지? 그런 상태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건 어떤 기분이야? 그 질문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더 절실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문자를 잃어버린 상태에 가까워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문자를 지켜온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의식을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언어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존재의 증명을 위한 여정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단순한 연구, 주제 이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 희망이자 꿈, 그리고 조부모님 세대에게 바치는 작은 헌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는 제네바 국제연합 본부 내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처음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각국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줄지어 놓인 긴 테이블, 벽에는 세계 주요 문자의 기원과 분포도를 보여주는 대형 디지털 지도, 그리고 주변을 감싸는 듯한 통역 부스들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상징적이고 벅찼습니다. 세미나 첫날 각국 참가자들은 자신이 준비한 문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루카스는 라틴 문자의 확산 과정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과 교회의 영향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라틴 문자가 얼마나 효율적인 정보 전달 체계인지 강조하며 그 간결성과 보편성이 세계화를 견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아말은 아랍 문자의 유려한 곡선과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녀는 아랍 문자는 시와 철학의 옷을 입은 언어라고 표현했으며 코란이 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신성함이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녀도 아랍 문자의 초보자 접근성이나 자음중심 구조에서 오는 해석의 모호성에는 일정 부분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소개한 이스라엘의 요나단은 종교와 전통 속에서 문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설명하며 히브리어가 일상어로 부활한 20세기 이래의 사례를 들며 문자와 민족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온 클레오는 고대 그리스 문자의 과학성과 수학적 구조에 매료된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수학 공식의 논리적 구조와 문자의 기호성이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심지어 그리스 문자는 철학을 위한 언어라고 말하며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들의 발표를 들으며 각 문자가 그 자체로 문화이자 역사라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각 문자의 배경에는 시대와 권력, 민족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단순히 기록 도구 그 이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문자의 매력과 한계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아랍 문자나 히브리 문자는 초보자 입장에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자음 위주로 구성된 체계,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단어의 구분 없이 이어지는 문장 구성 등은 문해율 향상에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자나 라틴 문자 역시 그 철학성과 역사성은 분명했지만 보편적인 교육 접근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 이틀째 참가자들은 서로의 문자를 직접 써보는 문자 체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문자를 설명하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것을 직접 써보고 읽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한글을 실제로 써보고 발음을 따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글을 소개한 사람은 뜻밖에도 한국 출신 참가자가 아닌 일본에서 온 한 언어학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한글의 독창성과 학습 효율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는 단순히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가 아닙니다. 철학이 담긴 설계입니다. 음소 단위의 조합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문자가 보통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직접 한글을 써본 저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쉽게 그 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 나, 다를 써보며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결합한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문자라는 것이 이렇게 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이후 저의 연구 주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저는 쿠르드어의 역사와 라틴 문자를 통한 표기 실험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세미나 중반부터 저는 문자의 접근성과 생존력이라는 더 넓은 범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의 이야기였는데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녁마다 무료로 운영되는 한글 교실에 다니며 글을 배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알게 되면서 사람처럼 대우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 이주 노동자의 말은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글이 단지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문자가 삶을 바꾸고 인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세미나 마지막 발표 주제를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기억을 위한 문자, 모두를 위한 문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절정을 향해 나아갈수록 저는 점점 더 한글이라는 문자가 제 안에서 하나의 생명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학문적 흥미를 넘어서 제 가족사와 제가 걸어온 언어학도로서의 길, 그리고 앞으로의 제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즈음 저는 발표 준비를 위해 한글 창제의 배경과 구조를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된 자료는 쿤민정음, 헤레본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천지인의 이치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한다는 원리는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지 음소를 조합하는 방식을 넘어 문자의 철학적 기초가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다른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한글 조합표를 보며 연습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의 기본부터 아, 어, 오, 우 모음의 조화, 원리까지 써보고 읽으며 그 구조를 익힐수록 한글의 아름다움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문자에 담긴 과학성에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모두 평민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제가 알고 있던 문자 발전사와는 너무도 다른 궤적이었습니다. 한편 발표 준비를 하며 저는 자꾸만 제 조부의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부께서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글을 몰라서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느냐. 글이 없으면 기록도 없고 기록이 없으면 억울함도 잊히는 거야. 이 말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라 문자라는 것이 개인의 삶, 민족의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존엄성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저는 그 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 억울함을 기록하고 기억을 되살리고 존재를 증명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 무렵 저는 한국 관련 콘텐츠를 더욱 자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브이로그를 보며 한국 사회가 외국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며 겪는 어려움과 감동을 함께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감동을 느낀다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유럽계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저를 배려하는 문자였어요. 저처럼 언어에 약한 사람에게도 괜찮아, 천천히 배워도 되라고 말해주는 듯한 구조예요. 그 표현이 너무도 정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글이라는 문자가 모든 이들에게 열린 손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 그 과정을 뒷받침한 사회와 문화가 궁금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도 어떻게 한글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군사정권 시절에도 어떻게 그것이 교육과 삶 속에 유지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세미나 측에서 특별 강연을 하나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문자 보존과 디지털 시대의 도전. 발표자는 한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였고, 그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한글이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한글 키보드 배열, 음성 인식 기술과의 궁합, AI 학습에서 한글이 가지는 명확한 구조 등은 문자 자체의 가능성을 현대 기술에까지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강연을 들은 뒤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언어다. 그렇게 저는 제 발표에 담을 메시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글은 위대한 문자입니다라는 식의 단선적 메시지가 아니라 한글은 사람을 위한 문자이며 지금도 성장 중인 문자다라는 다층적 메시지로 말입니다. 세미나 마지막 주간, 저는 발표 준비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만큼 더 이상 이 발표는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한 민족, 그리고 한글을 지켜온 한국인 모두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선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표 이틀 전,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 음식 체험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식이 제공되었고, 저처럼 외국인 참가자들이 음식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는 작은 퀴즈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기에 기대를 안고 행사장에 들어섰고, 밝게 웃는 자원봉사자들의 환영 속에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퀴즈 시간, 저는 된장찌개라는 단어를 받아들고 한글로 천천히 써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제가 쓴 글자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틀렸네요. 글씨체가 초딩 같아요.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함께 웃었고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물론 그분은 장난스러운 말투였고 악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글을 정말 진심으로 공부해왔고 누구보다 그 가치를 존중해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글씨체가 어색하다는 이유로 초딩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저의 모든 노력이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외국인이니까 한글을 완벽하게 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한글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어쩌면 건방진 일이 아닐까? 그 순간 저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계기로 다시 한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발표 순서를 앞두고 저는 근처 카페에서 발표 원고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한국인 중년 여성 한 분이 조용히 앉아 계셨고 우연히 제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훈민정음 원문을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한국어 공부하시나 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네, 내일 세미나에서 한글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놀랍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글 발표를 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몰래 밤에 글을 배우셨대요. 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그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더 여쭤보았습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 시절 학교에서 일본어만 강요받던 시절에도 조모께서 집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글이 있으면 우리가 누군지 잊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낡은 연탄 창고 안에서 아이들과 조용히 받아쓰기를 하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조부모가 쿠르드어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몰래 공부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며 한글과 쿠르드어, 한국과 튀르키예,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갑자기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글은 단지 잘 쓰는 글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처럼 외국인이 서툴게 쓰더라도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글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당일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넘기며 한글이라는 단어를 화면에 크게 띄우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는 단지 소리를 기록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이 문자는 사람을 위한 설계이며 존재의 기억입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철학,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일제강점기 속에서 한글을 지키기 위한 민중의 노력, 그리고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그 구조적 우수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발표 말미에 들려드린 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은 쿠르드어를 지키기 위해, 한 분은 한글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글을 배웠다는 이야기. 그 두 이야기가 만나면서 청중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많은 참가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문자일 줄 몰랐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문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의 작은 시도가 누군가의 시야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세미나장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다는 사실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들렸지만 그것이 저에게 보내는 박수인지 아니면 그저 발표가 끝났다는 시간의 흐름에 보내는 박수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옆자리로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틴 문자를 발표했던 독일 친구 루카스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알리에, 나는 지금까지 라틴 문자가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확신했었어. 그런데 너의 발표를 듣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이 흔들렸어. 너는 글자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의 말에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조부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자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그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자를 단순한 연구 주제로만 다루지 않겠다고요. 사람의 삶을 바꾸는 도구로서, 기억과 존엄을 지키는 방패로서 문자를 계속 연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세미나를 마친 참가자들은 모두 함께 소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피자와 과일, 차와 약간의 와인이 놓인 테이블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인 사람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어쩌면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아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실 내 주변에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이 많거든. 그런데 너는 그걸 역사와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줬어. 너무 멋졌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기술이나 디자인 이전에 진심이 먼저라는 것을요. 사람을 향한 배려,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말하고 싶은 존재들이 있어야 문자가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세미나 마지막 정리 시간에 각국 참가자들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자를 투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무 기대 없이 투표를 마쳤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문자는 한글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고 많은 친구들이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특별히 문화적 가교상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제가 그 상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올랐을 때 또 다시 조부모님과 한국인들의 그림자가 제 등 뒤에서 저를 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상장을 손에 쥐고 저는 한 번 더 확신했습니다. 저의 발표는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되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후 저는 한동안 말없이 제네바의 거리들을 걷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 공기는 서늘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고요한 잔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울림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지요. 저는 문득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조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증거다. 그 말은 이제 저에게 더 이상 과거의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이 이어져 오늘날 외국인인 저에게까지 닿았다는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의미였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일주일 뒤 저는 제 대학의 지도 교수님께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와 함께 제 연구 주제를 공식적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요청도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쿠르드어의 문자화라는 주제에서 더 나아가 소수 언어의 문자, 생존 전략이라는 범주 안에서 한글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현실적인 연구 주제는 없을 것 같다며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동시에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명처럼 서울에 위치한 모 국립대학교의 언어학과 교환학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구조와 안내 표지판을 보며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안내 문구에는 한글이 중심에 있었고, 그 아래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은 한글의 땅입니다라고 선언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간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 문구점, 김밥천국 모두 제가 직접 읽을 수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이해의 차원을 넘어 세상과 직접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이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문화와 연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특히 한글 교육학 수업에서는 초등학교와 다문화가정, 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는 스스로가 배운 쉬운 문자를 이제는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글을 배운 뒤로 병원에서 아이 이름을 제가 직접 쓸 수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민족의 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는 살아있는 문자라는 것을요. 학기를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는 서울의 청계천 근처를 산책하던 중 작은 책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다양한 글꼴로 재해석된 한글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작품 앞에 서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품명, 기억의 집.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기억을 담는 집입니다. 이 집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외세가 침입해도 세상이 변해도 이 집은 늘 우리를 기억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쿠르드어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저의 여정, 그리고 한글을 통해 되찾은 언어의 의미. 그것은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기억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문자란 지식의 도구인 동시에 사람의 혼이 깃든 집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설계되었고, 누군가에 의해 지켜졌으며,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중인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다시 제 연구의 시작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집과 같은 문자를 더 많이,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한글,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언어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찾을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튀르키예 출신 유학생 알리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의 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언어 탄압의 아픔 속에서 그는 한글을 통해 문자란 단순한 기호를 넘어 사람의 기억과 존엄을 지키는 존재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한글은 제가 찾던 기억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들려준 이 한마디는 단지 외국인의 감탄을 넘어 우리가 매일 쓰는 글자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한글과 관련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뜨겁고 진심 어린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